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 명절 후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죠. 정말 찌뿌둥하고 조금 피곤한 느낌에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힘차게 기지개 한번 쭉 켜고 저희 경제 돋보기와 함께 활기찬 오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밀려오는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요우커들 정말 많이 왔습니다. 빈 서울 도심을 요우커들이 채웠다고 하는데요. 중국도 지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온 관광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춘절과 겹쳐서 관광객들이 참 많았는데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 우리나라 소비 풍토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판도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주요 상권에 대한 부동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대나 신사동, 가로수길 등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 위주로 활기를 띠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44만 3,45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역대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세라면 올해에는 1,500만 명 돌파도 무난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 주요 인기 상권의 호경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4분기 부동산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상권 임대료는 25,900원 평방미터당 25,900원으로 전분기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은데요. 하지만 홍대와 신사 등 대형 상권을 인기를 유지하고 또 관광객 수요 증가로 상권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그 외 상권은 큰 변동 없이 소폭의 등락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는 0.8% 상승이라는 약간의 상승폭만 보여줬습니다. 경기도는 평방미터당 21,000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했고 인천은 평방미터당 17,900원으로 9월동의 9월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 개발에 따른 매물 증가로 전분기 대비 4.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달서구 아울렛 주변에 들어서는 복합 쇼핑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5.5% 상승했고 부산은 1.4% 상승한 반면 대전은 저렴한 매물이 많이 출시되면서 1.4% 하락했습니다. 서울 쪽 중심으로 자세한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신사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신사역 3.3% 올랐고 압구정은 2.6%, 삼성역 2%, 강남역 0.2% 순으로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사역과 압구정의 경우에는 가로수길과 또 새로 떠오르고 있는 세로수길, 그리고 청담동 명품거리, 그리고 의료관광 등이 시너지를 나타내면서 임대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강남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에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들의 힘이 작용했다는 건데요. 또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낙찰과 지하철 9호선의 봉은사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삼성역 부근도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종강역과 광화문 역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이쪽이 전분기 대비 3.6%씩 상승한 반면 종로 3가와 5가 여태까지 좀 인기 있었던 곳은 2.2%, 5.9% 하락했습니다. 이제 인기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종강역은 다양한 타워들의 입주로 업무시설 종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권 임대료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에서 종각으로 이어지는 지하보도가 2015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하보도가 완성되면 광화문과 종각역 상권에도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완성되면 지하로는 쇼핑센터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지상으로는 공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신촌 권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홍대가 17.2%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홍대가 최근 국내외 관광객을 막론하고 최고 인기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임대료 상승에도 그 추세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촌은 1.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인기 많았던 이화여대 상권은 12.2% 하락했습니다. 홍대 주변은 서교동 카페거리 그리고 상수와 연남동에 걸쳐서 상권 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쇼핑센터들이 들어서는 등 글로벌 상권으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신촌 상권 임대료는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폭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요. 이화여대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상권의 평방미터당 임대료는 32,600원으로 전분기 대비 12.2%, 2013년 4분기 대비해서는 40%가량 하락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코스메틱 업종 밀집 지역 외에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고 이로 인해 점포 매물은 계속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울의 영등포 권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의도가 마이너스 3.7%, 영등포 시장이 마이너스 3.2%, 영등포는 마이너스 1.9%로 모든 권역에서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의도는 MBC가 지난 9월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 상주 인구 감소로 인해 매물이 증가했고요. 또 기타 권역에서는 건대 입구와 이태원 상권 임대료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건대 입구가 15.9%, 이태원이 14.1% 상승했는데요. 이태원 역시도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분당은 정자가 1.6% 상승했고 야탐 역시 1.6%, 순회는 1% 상승했습니다. 다만 서현과 미금은 각각 2.9%와 6.6% 하락하면서 임대료 변동을 나타냈고요. 카페거리 수요 이탈로 2014년 1분기부터 하락세를 이어왔던 정자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금은 6.6%나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 9월 한국가스공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상주 인구가 감소해 일부 상권 임대료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일산 권역에서는 대화와 주엽, 백석이 각각 9.6%, 5.7%, 2.2% 하락했고요. 마두와 정발산도 0.7%와 0.3% 조금 하락했습니다. 비주류 쇼핑몰 내 저렴한 매물 출시로 임대료가 하향 조정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임대료 변동을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임대료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이 닿는 곳, 그곳의 부동산 경기는 호황으로 변하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향돋보기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미싱과 피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대규모 신용정보 카드 유출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요즘 잊을만 하면 금융보안 사고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개인 금융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이 스미싱은 바로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SMS에 피싱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싱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원은 프라이빗 데이터의 피싱, 즉 낚시를 뜻하는 피싱을 더해서 피싱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캐내는 것을 피싱이라고 하고 바로 이것을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다면 스미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피싱과 스미싱이 늘어나면서 경찰과 보안업체들의 대응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미싱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에 능숙한 젊은 층도 눈 깜짝할 사이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보안 전문 업체가 조사한 결과 전 세계에서 18세에서 34세까지의 젊은 층이 45세에서 64세까지의 베이비 부머보다 사이버 범죄의 피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통념과는 조금 다른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금융을 더 많이 이용하는 데다 예방 방법은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스미싱 피해를 줄이려면 스미싱을 유도하는 악성 코드 설치 경로를 우선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안 솔루션 업체 알랩에 따르면 악성 코드의 설치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스미싱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에 직접 접속해서 해당 앱의 설치 파일을 내려받는 경우입니다. 요금 청구서 확인 등의 문자를 보내고 하단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만들어서 접속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파일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층에서 설치라는 버튼을 눌러야 감염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강제로 루팅한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풀려 있어 모르는 사이에 악성 코드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SMS나 혹은 SNS를 통해 받은 인터넷 주소 절대 누르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두 번째 경로,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 악성 코드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악성 앱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앱을 막 설치하기 전에 앱 게시자의 평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 일부 금융 관련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앱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때 알 수 없는 소스의 허용 금지를 해제하라는 권고가 뜨더라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재설치된 금융 앱을 실행해서 금융 정보를 입력한다면 그 정보는 고스란히 해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또 보안 애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중에는 스미싱 피해 방지 앱이 20여 개 이상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랩과 이스트소프트 등 보안업체뿐 아니라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사들도 개인용 그리고 기업용 보안 앱을 앞다퉈 내고 있습니다. 안랩은 스미싱 탐지 앱인 안전한 문자를 내놨다고 하고요. SNS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앱에서 인터넷 주소를 받았을 때 악성 앱 다운로드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알려줍니다. 이스트소프트는 모바일 백신 알약 안드로이드에 스미싱 차단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사용자 스마트폰에 스미싱 메시지가 도착하면 바로 걸러냅니다. 메시지 내용에 따라 위험과 의심 등급으로 분류하고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이유까지 사용자에게 상세히 살펴준다고 합니다. 시만텍의 노턴 모바일 시큐리티라는 앱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늘 최신 보안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또 잃어버린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기기 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은 T가드 앱과 안심 메시지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스미싱을 유발하는 앱과 URL 등이 스마트폰에 유입되면 즉시 알려주는 방식이고요. LGU+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소액 결제 기능을 차단하는 U+ 고객센터 2.0 앱을 내놨습니다. KT 역시도 악성 앱 설치를 막기 위한 올해 스미싱 차단 앱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많은 앱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미싱과 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앱들과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절대로 스미싱 피해, 피싱 피해 당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바로 경제와 문화가 만나는 곳,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고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 공익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 광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게임 규제 개혁 공대위가 정식으로 보건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대위는 게임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자는 입장을 갖고 2013년 11월 출범한 단체인데요. 현재 23개 시민사회 그리고 문화예술, 청소년 게임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임 규제 개혁 공대위는 공문을 통해 복지부의 게임 중독 공익 광고를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가 내보내고 있는 공익 광고, 과연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복지부는 지하철 2호선과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등 인터넷을 통해 4대 중독 공익 광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술과 도박, 마약에 더해서 게임 중독을 함께 다루어 논란을 일으킨 건데요. 과거 새누리당 신희진 의원이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합의되지 않은 이 주장을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광고에 반영한 겁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IPTV나 5개 광고 등 광고 노출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이 정말 술과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이냐, 이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대위는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광고 집행에 대해서 게임 중독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용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게임을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 표현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번 광고는 국민들에게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창조 경제와도 역행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대위는 복지부의 광고 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객관적 증거 없이 제작된 게임 중독 공익 광고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행정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과도한 규제와 진행 정책이 양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게임 중독 광고가 계속된다면 공대위에서는 가능한 법적, 제도적 수단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게임 중독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IPTV에서도 광고가 나갈 텐데 광고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나가게 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그리고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까지 중독자로 모는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임 중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든 과도한 것은 위험하지만 게임을 술과 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옥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전년 대비 7.6% 상승하며 4,200억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경매시장은 무려 35% 상승한 971억 원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미술시장은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은 국내 최대의 미술 경매 업체죠. 그래서 이런 수혜가 바로 서울옥션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연일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 부담이 있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옥션의 영업실적은 매출액 121억 원,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60% 이상 상승하면서 34억 원을 기록했죠.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옥션의 대주주였던 권성문 회장의 주식 매각이 이제는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KTB투자증권의 권성문 회장은 미술의 조예가 깊기 때문에 이 서울옥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옥션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20%에 달하던 지분을 4차례의 블록딕 매각을 통해 5.2%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매각이 혹시 더 있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5.2%의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기관 자금이 하나둘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서울옥션을 주목할 만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올해 영업실적 개선이 가능한 다양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미술시장이 회복세에 진입했고요. 세계 최대의 경매업체인 소더비 그리고 크리스티가 한국의 단색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있었던 마이 퍼스트 콜렉션 그리고 2월의 온라인 경매 등 서울옥션이 조금 중저가 작품들을 구매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미술 경매 대중화에 조금씩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올해 홍콩 경매를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했고요. 프린트 베이커리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고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옥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노해 시인의 굽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많이 아시다시피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시 시인입니다. 그의 대표작에서는 현실 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의 시 중에서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내는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박노해의 굽이 돌아가는 길 함께 들어보시죠. 굽이 돌아가는 길 박노해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피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바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은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은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고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큰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반짝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른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들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흔해서 다시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했는데요. 조금 더 크고 좋은 것, 조금 더 화려해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굽이굽이 굴곡이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어쩌면 흔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바로 박노해 시인의 강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진다는 것.
억지로 빛나는 길만을 따라가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돋보기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바꾸어 놓은 우리나라 부동산 상권,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스미싱과 피싱을 방지하는 법, 마지막으로 게임 중독 공익 광고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봤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모든 소식을 알기에는 조금 버거운 것도 사실일 텐데요. 그럴 때 저희 경제돋보기와 함께 하시면 중요하고 알찬 정보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